네, 시작했나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안경을 바꿨었어요. 지금 안경이라기보다는 돋보기입니다. 자꾸 여러분들 감상문 써주신 거 읽는데 제가 나이 먹은 모양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돋보기를 썼습니다. 훨씬 잘 보이네요. 자, 오늘은 이웃의 것 12명 수강생들 작품들 중에 오늘 10번째입니다. 그 감상문을 다 읽고 발제문도 읽고 감상문을 다 읽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로 이 이웃의 것이란 이 작품하고도 관련되는 건데 바로 지난번에 그 자전 소설, 자전적 소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지금 이 작품도 그런 식으로 읽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난번에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서전적 소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서자는 뺍시다. 자전적 소설 이렇게 자전적 소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얘기하면서 또 말씀드린 게 사소설이었어요. 사소설. 그래서 사소설 얘기하면서 그 최인호의 가족이란 작품을 읽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이웃의 것을 읽으면은 얼마 읽지 않아서 딱 떠오르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원미동 사람들이죠. 그 원미동 사람들은 보면은 그 조그만한 단편들이 여러 편, 바로 원미동에서 일어난 원미동의 저 소설가 양 기자가 이 부천의 원미동에 살 때 그때 그 이웃들의 이야기, 그걸 이제 여러 개의 단편 연작이라고 그러죠. 원미동을 배경으로 한 여러 편의 소설들을 묶어가지고 원미동 사람들 이렇게 책을 냈는데 이웃의 것을 읽으면서는 일단 그 작품이 떠올랐어요. 떠오르고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자전적 소설, 사소설 이런 얘기는 사소설 얘기하면서 이건 최인호의 최인호의 가족이죠. 가족. 이 저기 뭐야 샘터에 연재하면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돼 있어요. 이거 그래서 지금 책으로 단행본으로 나와 있는데 관심 있는 사람 꼭 읽어 한번 사서 보도록 하세요. 이 가족이란 소설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하고 얘기하는 원미동 사람들 양 기자의 원미동 사람들 원미동 사람들 이 양 기자의 원미동 사람들은 사소설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누구의 이웃의 것이라는 작품하고 이게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분이 좀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작품을 써내신다면은 양 기자의 원미동 사람들과 같은 그런 류의 작품집을 하나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기 많은 사람들은 뭐 쉽게 편안하게 읽었다 그러는데 개 중에는 전혀 소설같이 느끼지 않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 원미동 사람들도 그렇고 최인호의 가족도 그렇고 이게 취향이 맞지 않으면은 재미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뻔한 이웃들 얘기, 뭐 소소한 이야기, 흔히 우리가 소소한 이야기 아니면 사소한 자질구레한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 뭐 쭉 적어놔가지고 이 소설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 결론적으로 얘기해야 될 거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이웃의 것이라는 이 작품은 잘된 작품이에요. 잘 쓰셨어요. 다만 이제 수강생들이 왜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 줄거리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이거 자전적 소설하고 사소설 이 경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이웃의 것 이 작품도 어떻게 얘기하면 이 자전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자전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사소설로 보고 싶어요. 왜? 자기 사적인 경험이 거의 다인 경우, 이런 경우. 제 생각에는 이 이웃의 것에 나오는 대신 드림빌이라고 하는 이 빌라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아마 어쩌면은 이 작품을 쓰신 분이 진짜 대신 드림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은 뭐 어떤 이름이든 좋겠죠. 어떤 이름이든 뭐 에덴 빌리지라든가 뭐 아니면 뭐 엔젤 하우스라든가 뭐 이렇게 빌라 이름들 아주 고급스러운 거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느 특정 그 저 주거 단지 빌라건 아니면 저기 그 뭐라 그래 연립주택이라나 연립주택이건 이런 뭐 고층 아파트가 아니라 소규모의 이런 그 거주 단지에서 거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 자질구레한 일, 소소한 일, 사소한 일들 이런 것들을 엮어서 이렇게 작품으로 써낸다면은 분명히 제 생각에는 이 우리의 것은 이 글을 쓰신 분의 거의 100% 정도 뭐 거짓말 조금 못해서 100% 팩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품 읽으면서 물론 뭐 작가 나름대로 이렇게 다 시사 선택을 했겠죠. 이런 거하고 관련지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이 자전적 소설, 사소설 여기에서 그 나중에 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소설 구성이 문제인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소설이다, 자전적 소설이다 그러면 자전적 소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나이가 30이다 그러면 30년의 세월이겠죠. 근데 30년 세월 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소설의 경우에는 내가 경험한 뭐 사흘 아니면 이틀 뭐 그 정도. 지난번에 저기 작품 뭐였죠? 그 사소설하고 읽혔던 거 쉰고개 같은 경우. 쉰고개 같은 경우도 저기 설을 맞아서 시댁에 인사하러 간 거 아니에요? 뭐 올라오면서 이제 저 친정어머니도 봤지만 그 며칠 동안에 있었던 일 그걸 그대로 적는단 말이에요. 이랬을 적에 만약에 우리가 이 예를 들어서 그날 뭐 우리가 작가가 실제 경험한 것을 이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가 첫째 날, 이건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6일 동안에 일어난 일을 만약에 소설로 꾸민다고 할 적에 6일 동안 일어난 거 아까 사소설도 그렇고 자전적 소설도 그렇고 이 첫째 날,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아침에 눈 뜨고 이빨 닦고 세수하고 아침밥 먹고 화장실 가고 옷 입고 출근하고 이거 다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밤에 잠들 때까지의 일을 세세하게 하다못해 이빨 닦고 일어날 때 뭐 어떡하고 그때 어떤 행동을 했고 첫눈에 보이는 건 뭐고 그 다음에 뭐 이불을 어떻게 걷어차고 나와서 화장실 가서 세면 저 이빨 닦고 뭐하고 그런 거를 세세하게 다 쓴다 그러면은 24시간이 대하소설이 될 거예요. 그런데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다 쓰질 않잖아요. 그죠? 그럼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실제 경험한 일들 중에서 어느 특정 부분만을 빼내는 거예요. 그 특정 부분만을 어떻게 빼내느냐?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건. 줄기죠, 줄기. 그 줄기에 맞는 부분만 끄집어내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첫째 날에 일어나는 일 보고 뭐가 요 부분에서 어느 부분, 요 부분에서 어느 부분, 요 부분에서 어느 부분, 요 부분 어느 부분, 요 부분 어느 부분 이렇게 이게 끄집어내 가지고 요것이 연결되면서 소설 한 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시간 순서대로 아니죠. 그건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소설의 구성 이렇게 하죠. 소설의 구성이란 말을 쓸 적에는 이 구성이란 말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플롯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플롯. 그 플롯은 뭐냐면 그냥 저 소설 강좌 들으신 분들은 그 얘기 많이 들어요. 그 포스터가 한 얘기인데 왕비가 죽었다. 그리고 왕이 죽었다. 이거는 이야기고 플롯이 되려면은 왕이 죽었다. 왕비가 죽은 슬픔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나눠서 시간도 막 바꾸고 그걸 이제 플롯이라 그러는데 소설이 되기 위해서는 요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그럼 여기서 플롯은 뭐냐?
아까 얘기했죠. 요 동글방이 몇 개 쳤어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에피소드를 끄집어낸다고 합시다. 이 아홉 개의 에피소드를 끄집어내 가지고 한 편의 소설이 돼요. 이렇게 가정을 할 적에 이 아홉 개의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와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순행적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가 딱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얘기해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웃의 것을 읽어보면은 그 이웃의 것을 처음부터 쭉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이런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웃의 것을 쓴 글쓴이의 경험 100%라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을 몽땅 다 집어넣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소설을 구성해서 플롯을 위해서, 즉 큰 줄기를 위해서 취사 선택해서 한 편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감안을 하면은 이 플롯이라는 게 뭔지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설 구성을 내가 만약에 이 작품을 쓴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느 부분을 더 강조해야 되겠다, 어느 부분의 묘사를 더 길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부분의 서술을 사실은 설명해 준 것도 필요하거든요. 제가 소설 강좌를 해서 항상 묘사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묘사만 있다고 소설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서술이 기본이에요. 서술은 뭐예요? 작가가 독자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을 해주는데, 그렇게 말을 해주면서 독자들이 마치 눈앞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눈에 뻔히 보는 것처럼 느끼도록, 그때 필요한 게 묘사이고 실제 중요한 거는 서술이란 말이에요. 그 서술할 적에 작가가 독자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얼개, 이 얼개에 맞는 것들만 꼭 끄집어내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적에 독자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거나 이렇게 생생하게 머릿속 기억에 남게 하는 것을, 그건 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구성, 플롯, 엿새 동안에 일어나는 일 100%가 다 소설이 되는 건 아니다. 그 엿새 동안 일어난 일 중에서 핵심적인 사건들, 핵심적인 그 에피소드들, 그것이 엮여져 가지고 한 편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똑같이 6일 동안에 일어난 일인데, 이 6일 동안에 일어난 일을 예를 들어서 나하고 만약에 내 친구하고 같이 6일 동안 여행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6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각자가 나중에 여행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소설 썼는데 6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어떤 애는 요거만 써요. 요거 쓴다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리고 요건 또 공통으로 같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렇게 엮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 따라서? 작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같은 경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에피소드들은 취사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취사 선택은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얼개에 맞는 것들만 취사 선택하는 거죠. 뭐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용변 보는 거 큰일이죠, 그죠? 좀 지저분하지만, 근데 사실 사람이 용변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소설에서는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가는 일, 용변을 보는 것 자체가 큰 에피소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이웃의 것에서는 여러 시간이 꽤 걸리는 그 기간 동안에 여기 화장실 가서 용변 본 얘기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엿새 동안 일어난 일 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기까지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주제겠죠.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에 걸맞는 에피소드들이 어떤 건가, 그것만 취사 선택한 거예요. 이웃의 것을 쓴 글쓴이는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만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끄집어내고 그것을 어떻게 엮어내느냐, 그건 결국 글쓴이가 선택할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소설 창작 교실에 가서 기초반 가가지고
그 수강생들한테 소설을 반드시 써내라 이럴 적에 여러분들은 소설을 제출하고 들어왔지만 기초반 같은 경우는 그냥 와서 신청해가지고 일단 이 무슨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소설을 써서 제출하게 되는데 소설을 쓰라 그러면 어려워들 해요. 그럴 적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쓰라 그래요. 왜? 자기 자신의 이야기, 자기 자신보다 더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쓸 적에 참 편해요. 그리고 내 이야기 중에서 독자들에게 아니면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나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 나의 이야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세수하고 화장실을 가고 이 얘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독자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와 관련된 에피소드만 쭉 뽑아서 자기 이야기를 써봐라 이렇게 그 수강생들에게 기초반 수강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다 소설 쓰면서 자기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쓰잖아요. 사실 거짓말 조금 보태면은 모든 소설은 이병렬이 쓴 모든 소설은 이병렬이 겪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병렬이 직접 겪은 것도 있고 어디서 주워 들은 것도 있고 뭐 텔레비전에서 본 거, 영화에서 본 거, 책에서 읽은 거, 신문에서 본 거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그게 이렇게 적당히 엮어져 가지고 소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병렬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이웃의 것을 쓴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거. 이웃의 것이라는 작품은 이 글을 쓰신 분의 이야기예요. 직접 경험했거나 뭐 들었거나 제 생각에는 거의 100% 이건 다 팩트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걸 이렇게 좀 엮었겠죠. 그 중에서 취사 선택해 가지고서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소설 보지도 않고 그냥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자, 발제 한정민이 하셨어요. 한정민님이 하셨어요. 아주 깔끔하게 참 잘하셨어요. 반상회에 참석해달라는 카톡이 왔다. 카톡이 왔다라는 문장이 있죠, 그죠? 난 그 문장도 뺐으면 좋겠어. 그냥 곧바로 카톡 문자가 나왔으면 좋겠어. 카톡이 왔다라는 문장 없어도 그 내용이 카톡이라는 거 아니까 독자들은, 그죠? 그거 그래서 소설의 서두로 소설의 첫 문장으로 그 카톡이 그냥 딱 등장했으면 참 좋겠다. 어쨌거나 카톡 내용이라는 게 결국 청소, 그 빌라 청소하는 문제잖아요. 청소 문제인데 그걸 통해서 청소 문제로 시작해가지고 과거 회상하면서 원래 반장이 하던 사람이 뭐 어떻게고 뭐 청소 용역업체 바꾸고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웃들 간의 문제 몽인가요? 개죠? 그 개 키우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옥상에 그 다음에 계단에 뭐 이렇게 물건 비치하는 문제 그런 문제들하고 또 서연 엄마하고 했던 뭐 어떤 묘한 경쟁심 뭐 이런 거 아무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줄거리 아주 참 잘 쓰셨어요. 작품을 읽고 보면은 우리 한정민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가는 습관적으로 타인을 관찰한다. 맞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작가가 볼 때 달라요. 일반인들이 보는 거하고 작가가 보는 거하고 달라요. 어떨 때는 일반인들이 다 보고 있는 거를 작가는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작가들이 참 세밀하게 다 보고 기억을 해요. 때때로 타인의 서사에 인과관계를 부여해 하나 이야기로 구성하고 싶은 욕구도 느낀다. 그렇죠. 제가 기초반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어디를 우리 소설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꼭 가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시장이에요. 시장. 재래시장. 재래시장 어느 한 구석에 한 어떤 묘지에 딱 앉아가지고 의자 딱 앉아가지고 그 시장 지나가는 사람들 한번 관찰해 보세요. 참 재밌어요. 그다음 두 번째 꼭 가보라고 하는 데가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 그 장례식장은 뭐 화장장도 좋고 장례식장도 좋고 가보면은 마지막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 빈소에 사람들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나와요. 물론 고인이 된 사람의 목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고인이 된 사람 나이가 많으니까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뭐 조화 이렇게 걸린 거 보면은 자식들이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위치, 흔히 뭐 소셜 포지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가늠해 보면서 그 장례식장에 와서 빈소에 인사하고 가는 사람들의 면면을 그렇다고 저게 누구다 이거 알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오가는 말들 이런 것 좀 유심히 보면은 그 안에서 인간의 삶이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이 좀 보고 시장에 가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생존이에요. 생존. 그 다음에 그 장례식장에 가서는 마지막 순간. 그래서 그런 거 연결하면은 전에 얘기했죠.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타인의 서사에 인과관계로 부여해 하나 이야기를 구성하고 싶은 욕구도 생긴다. 작가는 그렇다는 거예요. 한정민 님의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입니다. 이웃의 것은 화자가 같은 빌라에 사는 주민들을 본인의 관점으로 관찰하면서 느낀 바를 담담하게 서술해 나간 작품이다. 맞아요. 담담하게. 흥분되는 거 없어요. 절정? 클라이막스? 없어요. 그래서 아마 몇몇 분이 소설이 재미가 없다. 줄거리 파악도 안 돼. 왜? 절정이 없거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클라이막스, 갈등의 어떤 결정적인 두 구간에서 어떤 파국을 맞고 이게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이게 무슨 소설이야? 뭐 수필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런 결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것이라는 이 작품의 경우에도 그렇고 아이고 지워버렸네. 아까 원미동 사람들 그 다음에 최인호의 가족 거기 클라이막스 없어요. 절정이나 클라이막스 그 다음에 파국 이런 게 없는데도 소설이 돼요. 그러니까 소설이 꼭 절정이 있고 클라이막스에 가서 뭐 파국을 맞고 뭐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설을 생각하면은 뭐 머릿속에 들은 건 있어가지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래가지고 위기하고 절정이 있어야만 이게 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발단 전개 있고 그냥 곧바로 결말로 가는 경우 많아요. 최인호의 가족은 발단 전개 그리고 결말이에요 그냥. 그리고 원미동 사람들은 각 편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거기에도 뭐 커다란 절정 클라이막스 그런 얘기 없어요. 원미동 사람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이거죠. 이웃의 것 쓰신 분은 원미동 사람들. 더군다나 우리 부천 이야기니까. 우리 부천 시민 작가교실 수강생들이잖아. 부천 시민 작가교실 수강생들이면은 원미동 사람들 정도는 읽어야 되겠죠, 그죠? 아무리 읽어보세요, 꼭. 이 글, 이웃의 것 쓰신 분은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인물 흥미로웠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한정민님 생각입니다. 단편 소설이라고 반드시 등장인물이 적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이야기 중심을 이루는 인물은 한두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각각의 사건을 갖고 다른 상황을 말하고 있으니 종이가 필요했고 필기를 하다 보니 도입부에 느꼈던 소설로서의 흥미가 감소됐다. 이게 한정민님은 발제를 맡았으니까 좀 이렇게 예쁘게 좀 이렇게 격식에 맞게 이렇게 발제를 올리기 위해서 소설 읽으면서 이름을 썼어요. 안경점 아저씨, 요게 메토, 나중에 메토, 그다음에 보험 아주머니 메토, 몽이 할머니 요 메토 그렇게 쓰신 거야. 아니면은 아마 빌라를 이렇게 5층이잖아. 5층 빌라를 그려놓고 1층에 1호에 누구, 2호에 누구 이렇게 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써가지고서는 이렇게 읽으셨는지도 모르겠어. 우리 저 외국 소설들, 특히 러시아 소설, 토스토옙스키 소설 읽고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읽으면은 그 이름을 다 씁니다. 아니면 소설 읽다가 동그라미 쳐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인물들의 관계, 뭐 무슨 스키, 무슨 푸, 뭐 그래가지고서는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럴 때 이름 이렇게 적어놓고 쓰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인물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인물을 좀 통일해야 돼. 명칭을, 이름, 호칭이죠. 호칭을 통일해야 돼요. 여기 지금 나온 게 안경점 아저씨, 보험 아주머니, 몽이 할머니, 아랫집 아주머니, 반장 아주머니, 서연 엄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몇 호에 사는 분들이야. 그런 거 생각해서 그냥 몇 호 이러면 돼요. 몇 호 아줌마, 몇 호 아저씨, 몇 호 할머니 이렇게. 그리고 특별히 뭐 이렇게 이 화자하고 어떻게 좀 중심 사건으로 이렇게 얽어맬 수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뭐 서연 엄마라든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죠. 이것과 관련지어서 이 흔히 얘기해서 저기 명명법입니다. 명명법인데 저 소설 속의 인물들 이름 짓는 거. 그 이제 이 왜 이 명자죠? 이게 명령할 때 명자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작가가 딱 이름을 이거 써 이렇게 하는 거니까 명명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름 짓기예요. 소설 속의 인물들 이름 짓기. 근데 지금 여기는 저 같으면 만약에 그냥 403, 뭐 201호, 뭐 402호, 뭐 감옥에서 흔히 그러죠. 몇 번 번호, 수임 번호 가지고 하잖아요. 이렇게 뭐 몽이 할머니, 아랫집 아주머니, 뭐 반장 아주머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호수로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거 여기 지금 이거 이우세거 쓰신 분은 이 작품 읽어보세요. 최명익의 찾으면 나올 겁니다. 이 장사미사라는 작품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 장씨 3명에 이씨 4명. 예, 뭐예요? 그냥 우리 이웃들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 이걸 쉽게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 우리 동네에서 다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최명익의 이 장사미사라는 이 단편을 읽어보면은 인물 명칭들이 기가 막혀요. 인물 명칭이 나하고 그녀 이외에는 전부 다 뭐 신사, 여인, 그 사람 외모의 특색 가지고 이 명칭을 만들어요. 단꼬바지, 가죽 재킷, 촌마누라. 그러니까 서술자가 느끼는 그 사람의 첫인상, 그거 가지고서 그냥 그 사람 이름을 만들어버려요. 명명법. 이 명명법도 그럴듯해야 돼요. 요 명명법하고 관련지어서 아라비아 숫자 있죠?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 이 아라비아 숫자가 이름에 들어가면 아주 안 좋은 이름입니다. 무슨 뭐 교수고 교사고 뭐 이렇게 좋은 예술가고 이름인데 뭐 용파리, 맹구, 땡칠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지을 때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인물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감독님이 지금 끊으라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